I'm still trying to absorb everything that happened because it seems surreal to me.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국내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 저녁에 이뤄지죠. 미국 나스닥 시장의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던져주는 함의까지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어지는 초대석 시간에는 AI 시대를 맞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제도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전문가분 모시고 역시 집중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국내외 증시의 가장 큰 핵심 화두가 된 스페이스X 상장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정말 초대형 상장 소식이죠. 그 조달 자금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의 혁신 내용까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주 개발이 먼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실제 스페이스X와 협력하고 계신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 기업인을 모시고 자세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박 대표님은 이 우주 산업 개발 관련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기업을 실제 운영하시기 때문에 대화를 이제 이어갈 텐데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저희가 키스 스나이더 CFRA 선임 애널리스트 인터뷰 영상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 먼저 보시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hot IPO. This is the biggest ever. There is interest beyond those who are Tesla investors, just because it is what it is. It is the first almost pure play AI company that we have the ability to invest in. Anthropic and OpenAI still have filed for IPOs, but we still haven't seen their S1s. They still don't have a timeline around that. And so this is the best opportunity you've ever gotten to get directly in on AI growth. Most of us have seen images of the Falcon 9, know that it can, land and is reusable. Some of us, or most of us, may know about Starlink. So that's kind of phase 2 growth in connectivity. And Starlink is now kind of the profit driver for the company in terms of revenue and actual, income. It's the only profitable segment right now. And then you have AI, which is the third phase of growth, is going to be the moonshot. The fact that Musk controls 85% of the votes, no one else is going to get a say in that company. I mean, you might as well call it Elon X because that's what it is. It's his company. He's got a stranglehold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so for shareholders, you should be a little concerned. Anytime power is consolidated within one person's hands, it becomes a risk. The big question is going to be, yes, they're getting $75 billion in cash from this IPO, but how long is that going to last them? Like at their current rate, that's only a few years. And that's assuming they don't boost their CapEx in response to this new infusion. And so that is just a massive risk.
네, 영상 보셨는데요. 자, 키스 스나이더 애널리스트의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자, 미국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스페이스 X 상장의 분석을 핵심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상장 조달 규모 어마어마하죠. 그것뿐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가끔 보셨을 텐데 로켓이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소형 위성을 실어가지고 또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지 이제 스튜디오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님은 스페이스 X와 직접 협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20대 중반에 창업을 한 이후에 국내 최초로 상업용 초소형 위성 발사를 성공시켜서 작년 말에 코스닥 시장에도 이제 상장을 시켰는데요. 자, 나라스페이스와 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박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먼저 기업 소개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재필입니다. 저희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 종합 솔루션 회사고요. 이 초소형 위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신속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성 개발을 앞세워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술을 가장 빠르게 우주에서 이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사 위성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주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우주 인프라를 위성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위성 데이터들을 쓰기가 어려웠던 그런 많은 기관들을 위성과 AI가 결합된 솔루션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가질 수 없던 여러 인사이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박 대표님은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페이스 X 지금 상장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치 평가나 분석에 대해서 또 실제적인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국내 증시에서 스페이스 X 상장 소식으로 전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조달 자금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이런 류의 기업들은 우리가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가치 평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 대표님은 스페이스 X의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방식과 지금 이제 조달 규모에 예상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주 분야의 특수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우주 분야 같은 경우, 특히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를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는데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에는 이제 이런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회사 하나하나가 이 우주 개발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대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중에 이제 뒤에 말씀드렸던 이런 생태계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주 산업에서는 좀 더 무게감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두 가지 시선에서 스페이스X의 상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이제 산업에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는 PBR 기준, PER 기준 이런 걸로 많이 보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 기업부터 사실 이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PDR,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약간 고평가 논란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저점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떤 지표, 어떤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하면 될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의 서비스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지금 스타링크 부분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우주 생태계 중에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스페이스X의 발사 서비스 부분이고요. 스페이스X가 있기 전과 후에 우리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문턱의 높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어떤 인류의 공간이 열리는데 거기에 뭐 과거에 또 따져봤을 때는 배나 비행기 같은 거를 한 기업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더 경제 논리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큰 시야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금방 이제 우리 박 대표님께서 스타링크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 창출,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눈에 가시적인 걸 이제 스타링크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스타링크니까 기존의 통신 인프라망이 지상에 있던 게 이제 완전히 우주로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금융과 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자율주행차까지 모두 다 이제 스타링크와 연관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자, 우리 산업에 이 스타링크,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가져올 혁명적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또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는 항상 이 과거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고 계신 GPS 있지 않습니까? 네. GPS도 이 위성 그리고 우주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을 바꾼 그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이제 24시간 동안 전 세계가 연결돼 있게 하는 게 이제 스타링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AI가 얹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체감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지금도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채워주고 거기 위에 AI가 올라감으로써 지금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목표를 하는 피지컬 AI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던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AI를 활용한 인프라들을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지금 체감할 수 있게 할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스타링크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향후 비전, 사업 비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대화를 이어갈 텐데요. 그 대화 또 이어가기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또 발언한 내용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영상 보시고 또 계속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 want to convey here is that there's not some magic that's necessary that doesn't exist for the AI satellites. As Ian said, a lot of this is technology we've already made for the Starlink V3 satellites. So we basically don't think this is a super hard problem compared to things we already do. There would also be probably something on the order of a terabit of connectivity, of laser link connectivity from the satellite. The 150 kilowatt peak power level roughly matches what, say, an NVIDIA GB300 rack would do. So if you've got a GB300 with 72 GPUs, its peak power, I think, is around 140 kilowatts. But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it to be at that peak power. A more reasonable operating envelope would be around 120 kilowatts average power. But it can peak up to 150. So it's basically, think of it as a rack of compute in space. And then you can connect these racks of compute to either each other via the laser links or directly to the Starlink constellations. 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직접 발언한 내용들 영상으로 보셨는데,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 지금 직접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주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는 그런 형국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면 원전 부족 문제, 전력이죠, 전력. 열 처리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주로 가면 해결할 수 있다. 스페이스X의 이제 비전인데, 이 부분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이 좀 쉽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우주로 쏘아 올린 구조물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인데요. 네.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지금 발표된 XAI 센터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쏘아 올린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스타링크 위성을 지금 10,000대 정도 띄워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발표한 이
AI-1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공상과학에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그 바탕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사 그 팔컨 9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를 통한 그 끊김없는 그 데이터 전송, 이런 부분들을 스페이스X에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됐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제법이라던가 통신이라던가 다른 국가의 어떤 국가나 이제 회사들의 견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넘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님 보실 때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실행 단계에서 약간의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뭐 갈등이나 뭐 의견 충돌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나올 법한 변수들이나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주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나라들이 이해관계들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스타링크가 발사될 때만 해도 그런 어떤 그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그런 분들과 이제 굉장히 좀 이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위성들이 발사가 되니까 이제 밤하늘을 다 덮어가지고 그런 어떤 우주 연구 관련해가지고 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위성들이 발사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로 우주로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스타링크의 효용성이 검증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해결이 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잘 만들어지고 이제 기술이 이제 올라와서 이게 굉장히 꼭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제도라던가 아니면 그 협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주 산업도 우주 시장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이제 과거 기억 속에 구소련과 미국이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러시아하고 또 약간 경쟁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시대 이렇게 가게 되면 미국의 독주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확실히 지금 현재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 절반 이상 뭐 압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독주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 산업화를 달성을 해서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좋은 우주 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시장 주도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이제 중국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유럽이라던가 여러 국가들도 지금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 시장의 어떤 변화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나라 스페이스 입장에서 정보와 AI가 결합이 더 이제 밀접해지고 확대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산업적인 또 사업적인 기회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만약에 우주 데이터 센터 부분들이 필수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가 된다면 그 필요한 우주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주 반도체라던가 우주 공간에서의 그 AI가 담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초소형 위성의 장점을 살려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서 국산 소자 부품이라던가 우주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증을 해서 헤리티지들을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열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그 AI 거대 기업들, 특히 이제 막 우주 데이터 센터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충분히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뭐 우주산 초소형 위성 자체 개발해서 이제 탑재를 한 그런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경기도 뭐 부산시 위성까지 이제 담당하셔가지고 쏘아 올린 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팔콘 9에 직접 초소형 위성을 탑재해서 운영을 하신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X의 실제 실력,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분위기랄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좀 체험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저희 그 초도기 위성이 2023년도에 반덴버그에 있는 미 우주군 기지에서 팔콘 9을 통해서 이제 발사를 했을 때 직접 발사장에 가서 이제 참관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직접 보시기 전까지는 상상하시기 어렵겠지만 팔콘 9 로켓이 20층 정도 건물 높이예요. 근데 그게 그 자유 낙하를 하다가 이제 역추진 부스터를 하고 다시 이제 새로 딱 이렇게 수직으로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장관인 모습이 그게 이제 저희는 영상으로만 봤지만 네, 가서 보면 또 다릅니다. 실제 20층 규모. 네, 맞습니다. 머리 위에서 20층 규모의 건물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딱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 또 가서 보는 거에 너무 다르고 오히려 그 약간 되게 비현실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페이스X는 이거를 매일 한다는 거고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위성 발사라는 것이 연례 행사고 굉장히 큰 행사지만 이제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게 일상이 됐다.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추진으로 로켓이 갔다가 다시 오고 재활용해서 다시 쏘고 이게 거의 뭐 데일리로 이루어지는 일상의 시대가 됐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뭐 특별한 이벤트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는 일상이 돼버리는 시대가 열린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제 와닿다.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산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우리 박 대표께서는 초소형 위성을 이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군집 위성을 만들겠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군집 위성이 됐을 경우는 어떤 또 산업적인 효과가 있는지 미래 비전적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많은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네이버나 아니면은 구글 맵이 이제 실시간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때는 핸드폰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안에 있는 그런 기기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거는 모든 게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안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전쟁의 준비부터 이제 진행, 그다음에 그 후 결과까지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 소식들을 발빠르게 그런 어떤 금융적인 부가가치로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다 보편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 이제 정보 수집이라던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시간들이 훌쩍 지나가가지고요. 마무리로 대표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스페이스X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고 미래 산업적으로 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은지 조언으로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그랬고 스페이스X도 그랬고 스페이스X나 이런 회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달성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달성이 된다면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뒤늦게 따라오더라도 결국에는 원래 가치를 평가받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 공개도 하게 되고 여러 이제 일들을 스페이스X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성이 돼가는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와 함께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스페이스X 관련해서 자세히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정주용 그래비티 벤처스 대표 인터뷰 영상 돈 원리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보신 이후에 잠시 후 저는 2부 초대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구글 출신으로 국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혜민 국회의원 모시고 자,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도적으로 산업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대 산업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저는 이제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대표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나눠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합병 시 시너지와 주가 영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뿔이 나 계시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기 전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웃자라도 부담되겠죠. 합병하기가. 그죠? 최소한 테슬라의 재무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R&D 비용 같은 경우도 저는 더 여기에다가 과도하게 달리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과물들 많이 나올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계열사 간의 반계 회사죠. 반계 회사 간의 시너지를 내는 것도 테슬라 주주들한테 사실은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잘 되는 것도 테슬라한테는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일이다. 스페이스X가 1조 7,500억 달러의 몸값으로 IPO에 도전하는데 그 액수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페이스X 현재의 주가는 3년, 5년 후에 압도적인 지배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선반영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가면 점점 높은 가격의 가치가 쫓아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겠죠. 가치가 따라오니까.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PSR 100배, 에비타 멀티플 300배가 넘는 거는 그냥 전 지구적으로 봐도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는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시대를 바꾸는 회사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적은 비중으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천병을 던져놓는 그런 학습적인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상장이 부의 사다리를 올라탈 기회인지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30년도에 스페이스X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치보다 지금의 주가보다 그때의 본질 가치가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투자하시면 돼요. 스타링크를 비롯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야. 이건 본질 가치입니다.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빼놓고는 앞으로 10년을 역사가 쓰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가면 좋을지 가장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죠. 이혜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게 하지만 오늘은 정치적인 이슈는 다 빼고 AI 산업에 집중해서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한국이 바빠요. 왜 바쁘냐면 지난주에 젠슨 왕이 왔다가 갔고 그렇죠. 또 샘 알트만이 곧 온다고 네, 하고 곧 온다고 주말에 하고 오죠. 지금 네, 국내 네. 기업에 대한 러브콜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 이혜민 의원께서는 지금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참고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엔트로픽도 좀 이렇게 좀 비중 있는 분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이 과정을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전 세계의 AI 트렌드가 한국에서 다 네.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연예인이 온 것처럼 우리 네. 모두 다 이제 엄청 환호성을 봤어요. 네. 질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면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글로벌 기업이 그렇게 어떤 한 나라를 방문할 때 네. 그 목적이 굉장히 그냥 분명하거든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두 가지 목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 그분은 이제 칩을 팔아서 파는 회사의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또 많이 팔고 갔죠. 칩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칩을 그래서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 메모리 반도체 네. 공급망 관리가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두 번째 목표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입장으로 봤을 때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을 해내야지 그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요 창출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지금 하고 있는 뭐 LLM이랄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수요는 결국에 뭐 피지컬 AI랄지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쪽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수요가 또 만들어지니까 두 가지 공급망 관리 그다음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킨 먹고 할 때도 만나는 그 기업체의 면면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이 두 가지에 맞습니다. 네. 모빌리티 쪽이랄지 로보틱스,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네. 이렇게 보고 고도는 샘알트만이나 아니면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칩을 파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그래서 이들이 관심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저는 이쪽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오픈 AI도 그렇고 뭐 엔트로픽도 그렇고 구글도 네. 그렇고 다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네. 이젠 세일즈다. 네. 이제부터는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세일즈 오퍼레이션 쪽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도 그들의 생태계로 들어올 세일즈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일즈의 목적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어찌됐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AI 글로벌 생태계에서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지난주 앞으로 다음 네. 주까지 네.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좀 걱정일 수도 있고요. AI 3대 강국을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상당히 앞서가 있다고 네.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한국이 세 번째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되는데 네. 하나는 그 3등이 네. 1, 2등 뚝 떨어진 3등이냐 네. 아니면 탑 3냐. 네. 거의 1, 2등을 넘보는 3등이냐? 그렇죠. 그래서 탑 3를 의미를 하느냐 네. 아니면은 뚝 떨어진 3등이냐 이거는 차이가 크고요. 네.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그 말술 쌓아가느냐가 아마 그 방금 네. 말씀하신 할 거냐 말 거냐를 네. 이제는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네. 강한 강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에 베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피지컬 AI 네.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미 세 가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 퍼스트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반도체, 가전, 조선.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끌고 가야 되고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또 투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잘하던 분야들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한번 1등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를 네, 그 모멘텀 끌고 가야 되죠. 끌고 가야 된다. 네. 네. 우리가 잘 못하는 걸 괜히 하다가는 또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산업적으로 방향성을 이제 이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 차원에서 또 뭐 제도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 문화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요. AI 강국 최소한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언제나 이렇게 큰 담론을 얘기할 때는 키워드가 명확한 키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여러 상황, 국내 이슈, 그다음에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서 네.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네. 지속 가능성이라 함은
산업체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져야 됩니다. 산업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베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시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요 AI로 인한 여러 가지 과실이 한쪽 몇몇 기업에만 집중이 되게 되면은 결국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바잉 파워가 떨어져 버린 사회는 결국엔 기업에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정치인이지만 정치를 하면서 제일 이루고 싶은 어떤 가치, 그래서 과학기술 AI의 발전의 결과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거는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그런 쪽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다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좀 양극화되지 않고 어떤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가거나 이익을 보는 그런 거 말고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면 AI 3대 강국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전 국민의 AI. 자,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여쭤보려고 지금 하는 게 전 국민의 AI가 사실 AI 기본법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 말에 이제 국회에서 이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그 내용이나 어떤 방향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전 국민의 AI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건지, 또 AI 기본법이 무엇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소상히 좀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전 국민의 AI라는 것이 비단 어떤 뭐 챗GPT나 이렇게 채팅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방송인이면 방송인,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그들의 삶에서 효율성을 느낄 수 있게끔 AI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광진구의 한 공무원이 AI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업무 부분을 오픈 소스로 개발해서 오픈을 함으로써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꿨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온 국민의 AI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아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환의 과정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AI 기본법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은 법률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는 그 주체들이 다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법률은 누가 누구를 때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주체가 둘이 나와요. 근데 AI 기본법 같은 경우는 주체가 넷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만드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만드는 곳 사람 혹은 그룹. 두 번째는 그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완제품을 만드는, 자동차로 치면 완성된 자동차.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사는 사용자,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다니다가 길가에 행위를 칠 수도 있어요. 영향을 받는 자까지 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최대한 AI 시대를 대비를 할 수 있는 구성을 이제 프레임워크를 짜 놓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거버넌스, 국가 AI 전략위원회 혹은 국가 AI 안전 연구소 이런 것을 설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릇을 짠 것이 AI 기본법이고, 시행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어떤 규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이 같이 발달되고 이제 국민이 다 베니핏을 누릴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 앤 에러를 다 이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쌓이면 거기에 따라서 완결성을 높여갈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라서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AI 기본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 세계적인 표준을 세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큰 방향 속에서는 일단 틀을 잘 잡은 거네요. 그럼 이제 시행 부분으로 가서 세세한 이제 규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AI 산업 같은 경우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부터 해서 민감한 이제 이슈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시행 부분의 규제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도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AI 기본법을 만들 때의 철학은 신호등 같은 규범을 만들자였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디팩토 정도로 생각이 되는 어떤 신호등 같은 규범이 있어서예요. 안 그러면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지능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은 필요하다. 네. 그게 지금 현재 AI 그 기본법의 내용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상당 부분을 시행령으로 다 내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규제나 규범이나 법률은 절대로 이 기술의 속도를 쫓아갈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매번 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네.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맞춰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령이 이미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이제 실제로 산업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서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얻게 되는 것은 가장 우리나라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신호등 같은 규범 체계를 완결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법으로 규정되고 이제 시행까지 이제 가는 거로 하다 보면 저의 이제 관심사항이고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이끌어갈 게 AICT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로 가면 이제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데 네. 올해 지금 사실은 세계 시범 도시를 선정한다고 세 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도시 자체가 말씀하신 그 AI 시대로 가면서 법적인 것도 실제 적용을 해보는 네, 또 네. 지자체별로 그렇죠. 가면은 시행 규칙까지 다 들어가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 군데예요. 하나는 새만금 스마트 시티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충청권 한 곳, 강원권 한 곳 이렇게 공모 받아서 이번 달 안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네, 관심 있습니다. 네,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네이버에서도 많이 또 막 거기가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소형했다 평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왜일까요? 뭐랄까 너무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 더하기 이제 관련 리포트를 저도 좀 꼼꼼하게 보고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멀티플 퍼포스를 가졌었어요. 네. 한 방에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서 현재 상태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 군데를 할 거잖아요. 프로블럼 자체를 풀려고 하는 목적을 각 세 군데를 달리해서 아주 좁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이제 특징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 됐고 이거는 못 됐고 이것이 곱하기 3으로 벌어질 수 있게 해야지 여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저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러면 세 군데 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저는 예전부터 일을 하면서 인크리멘털 론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실증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작게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배움이 있으면서 더 완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시티 또한 마찬가지고 세 군데가 각각의 뾰족한 목적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약간 특색 있게 가는 게 좋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네.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그냥 그러면 벌써 두렵네요. 그냥 지금 신도시 뭐 고밀도 아파트 같이 네. 도시의 특징이 네. 없는 그런 거 말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또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만금 쪽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수소 AICT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제 공장으로 가면은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로봇가 이제 직접 들어가면서 이제 산업적으로는 발전하겠지만 노조에서는 또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AI 기술에 따른 이제 노동 문제,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저는 이걸 노조 문제라고만 그렇게 좁게는 안 보고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게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는 100명이 있는 회사의 오너세요. 그래서 로봇이나 아니면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럼 두 가지 길이 있죠. 뭐냐면은 반을 레이오프를 해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것은 고용 시간을 줄임으로써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수가 더 발전하게 되고 생태계가 꾸려지는 것이 이제는 선순환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용 부분에 대한 어떤 이는
이제 기본 소득을 네. 배분함으로써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결과물을 보면은 네. 고용 자체를 그 선택지를 인간으로부터 뺏어버리는 것은 네.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미 나왔다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지속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만들 수 있을까? 로봇을 도입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베니핏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는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전환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지금 한 10년 뒤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는 것은 중간에 전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전환을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 그다음에 기금 마련들이 함께 되어야 돼서 관련된 입법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요즘 대응을 보면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직원들은 뭐 노조도 있고 뭐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레이오프 해보는 거 없어요. 대신 신입 직원을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 분들이 걱정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실업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더 크게 보이는데 숫자가 바로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그럼 2030 세대는 도대체 어떤 잡을 가져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사회적 이슈가 더 커지지 않을까. 맞아요. 이거는 사실 교육 문제까지 한꺼번에 좀 약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요걸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2030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AI 전환 시대가 됐을 때 어떤 인간이 가장 비싼 인간이 되는지를 사실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저는 가장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나 그런 곳과 레거시 회사랑 좀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레거시 시스템이나 레거시 어떤 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전환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AI 네이티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거나 하는 쪽으로 저는 좀 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아까 이제 일부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건데요. 머스크의 구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관련해서. 근데 이제 우주에서 이제 자원이나 전력 이제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 이제 의원께서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이쪽 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나오셔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저 근데 재미있는 게 저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가 스페이스X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됩니다. 뭐 전력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AI 모델이나 다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죠. 그렇다면은 다양한 최적화가 벌어져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전력을 더 최소화한다던가 아니면 더 빠른 연산을 아주 작은 자원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부분이 다 최적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최적화, 하드웨어 최적화 모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더 길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오셔야 이제 기회가 되는데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스페이스X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나스닥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주가 변동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끼친 영향도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평가하거나 분석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한번 나오셔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에투리에 그 이제 위성 발사체 관련된 예산 심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20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AI 관련돼서는 그 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의 지속 가능성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 두 가지 목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